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상돈 의원님께서 앉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다 이미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에 당선됐던 박주원 최고위원 사안의 지금 엄중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미 박주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이미 좀 상황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당원 당규상 비상징계 조치를 취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켰고 따라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미 이제 최고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런데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되죠. 이상돈 의원님과 저는 처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는 마주보게 됐는데요. 그러시죠. 평소에 또 이렇게 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에서도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침에만 해도 박지원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대하소설이다. 그렇죠. 전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또 뉴스 들으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럼 대하소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부인하고 봤던 건데요.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사실인가 봐서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무 얘기하듯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 아들이 취업 문제 관련해서 녹음 파일을 조작을 해서 그걸 증거로 냈던 국민에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준서 최고위원인가가 저건 그걸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던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준서 최고도 안 대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또 박주원 최고위원도 안 대표가 영입한 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안 대표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까 말씀 역사를 쭉 놓고 보니까 안 그래도 박선숙 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 사건도 있고 이 의원님 왜 이렇게 국민의당엔 이런 일이 유독 많습니까? 안철수 대표 주변으로 해서. 글쎄요. 국민의당을 이렇게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소 성급하게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박지원 전 최고위원을 안철수 대표가 특별하게 영입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거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이제 우리 당으로 왔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사실 이거 본인이 이런 전력이 있었다면은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국민의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 당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현재까지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퇴한 것이 아니고 사퇴를 당한 겁니다. 현재 박지원 전 최고는. 그 점은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퇴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 말씀들이 활발해졌습니다만 국민의당은 항상 말씀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노선을 개성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그 탄압받던 시절에 김대중 선생 그때는 선생의 정치 비서를 3년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상상이 떠오르고 이번 아침에 사건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는 MB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무슨 100억
CD 그러니까 네. 뭐라고 지금 보고 어음이라고 합니다. 예, 뭐 그런 것을 뭐 비자금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대검 범죄 수사 기획관인가요? 그 실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박지원 씨가. 그런데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한 사람을 그게 정치 공작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국민당에서는 그렇게 영입을 했을까? 더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다 할 수도 없는 것이 한나라당으로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분의 역정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좀 국민당에서 영입하기에는 잘 들여다봤어야 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연달아 일어나니까 내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적 소신이 뭔가 국민의당 정체성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이명박 세력도 좋다. 박근혜 세력도 좋다. 그저 그냥 나를 따르면 좋다.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또 그리고 누가 개혁을 우리 민주당 같은 데서 얘기하면 곧 개혁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은 안 대표께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국민 앞에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창당해서 총선 치를 때까지 그런 부분이 좀 혼재에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총선 후에 안철수 당시 이제 대표가 호남에서 우리 지지를 얻었고 또 이제 상당히 폭넓은 이른바 중도 보수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합리적으로 엮어서 이끌어야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총선 과정이나 그 후에도 우리 이제 기반이 호남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호남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은 본인이 좀 피력을 하고 그랬죠. 그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의 기반을 스스로 잠식시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뭐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40석 가까운 정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일관성을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2008년 10월에 공개한 주성영 의원이 공개한 건데요.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세였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관계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홍걸 위원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DJ 전 대통령의 삼남이시죠. 이분이 오늘 SNS를 통해서 그동안 친이 친박 출신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안철수 대표나 유권자들을 현혹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려 했던 호남 의원들이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 조금 전에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친이 친박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홍걸 위원장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행동을 좀 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을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좀 많은 의원들이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좀 안철수 대표한테 좀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을 갖다가 사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그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 이것도 좀 재고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이 좀 관심의 대상이죠. 이석현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온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지만요. 또 어제는 우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 17주년 그 기념 행사를 63빌딩에서 성대하게 가졌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도 오시고 박지원 의원님도 오시고 또 주성용 의원, 천정배 의원 여럿이 오셨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서로 지금 당은 달라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확인됐던 건데요. 지금 이런 일로 오늘 딱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 우리와 국민의당이 정말 서로 김대중 대통령을 예. 공유할 수 있는 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호남 민중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예. 전국적인 문제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본인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데 박지원 최고위원은 예. 진상을 밝히면서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지 않으면 그 찍어준 국회의원을 뽑아준 그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세 가지 문제가 나눠지네요.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예. 본인의 명백한 해명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사퇴했다고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호남도 그렇고 DJ 선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분만큼 핍박을 받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과거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가타부타 험한 소리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지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도록 촉구를 했지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이라고 예. 생각하시고 또 평화를 얘기하면서 예.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요. 실은 그분은 5번이나 주고비를 넘기신 분 아닙니까? 예, 예.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전두환 쭉 그랬는데 사형 선고만 해도 한 3번 정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5번 그 주거무고비를 예. 넘기시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살아나신 분인데 예. 얼마나 마음속에 맺힌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요. 춘향이의 한은 네. 제가 제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춘향이의 한은 그렇죠.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고 예. 뭐라 그랬죠? 변사또를 갖다가 포용하는 쪽으로. 변사또를 그것이 아니라 이도령을 만남으로써 안이 풀리는 거다 이랬어요. 이도령을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에 네. 풀리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대해서 그만치 깊이 있게 판단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 그런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들을 하고 예. 얼마나 헐뜯었습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별별 소리들을 다 하고 북한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자료를 갖다가 그때 주승영, 예. 지금 주승용 의원하고 혼동이 자꾸 될까 봐 예. 주승영 전 의원이 그걸 들고 흔들 때 예. 우리가 굉장히 좀 마음 아팠거든요.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걸 갖다 준 사람이 이 박지원 씨라면은 예. 그건 박지원 씨 혼자 그냥 사퇴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요, 지금 청취자께서 들으시면은 혹시나 예. 우리 국민의당이 박지원 전 최고위원 같다 이런 거 좀 미필적으로 하면 알고서 영입했던가 좀 오해할까 그런 봐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밝혀주셔야 이게 사실은 되겠죠.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도 그런 건 딱 몰랐다고 봐야죠. 네. 몰랐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변명점 드리는 말씀은 예. 우리 당의 태생이 좀 그렇게 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좀 단호하게 어떤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본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니 이런 말도 맞아요. 했었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가정법을 써서 이것이 정치적 음모이니 음모가 아니라면은 어떤 진상을 규명하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참 그 부분을 듣기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씨가 아침에 네. 공소시효 다 지난 일 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라고 한 것은 네. 실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거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거 잘못했다고 하지 왜 저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 씨가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나라당으로 안산시장을 한 거를 보더라도 그 양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당이 그건 박지원 씨가 속인 게 잘못이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 집안에 4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0명 이렇게 거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정당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좀 이상한 말씀 같지만 뜻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뉴스 정면 승부 대표 코너죠. 정치 일릉쇼 국정농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역임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자 참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물정 공구서 정말 두 분 훌륭하신 분들 지금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평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두 분께 말씀 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로 좀 불만인 것도 있겠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결국은 한 나라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 주시고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두 분께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된 지 1년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소회가 어떠신지 두 분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석현 의원님. 예. 정말 1년 전에 우리 촛불은 명예혁명이었거든요. 예.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역사를 바꾼 그런 적폐 세력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명예혁명이었어요. 네. 그것을 세계적으로도 또 그런 평가를 받아서 독일 에버트 재단이 인권상을 우리 촛불 시민에게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봐도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명품은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명품이 됐다. 이런 자부심을 또 가져요. 그런데 부의장 하실 만합니다. 부의장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그러니까 말이 또 맥혀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촛불 민의를 받드는 데는 너무 좀 지금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그런 좀 답답함도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발목 잡는 일이 너무 지금 심하니까 그 우리 당 국민들이 지금 거의 절반이 우리 당 지지고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한다는 게 74%인가 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죠. 80%를 오가는데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석이 또 그렇게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한 숫자가 되다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속 시원하게 못 해내서 정말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돈 의원님.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같이 호흡했던 분 아닙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12월 9일 1년 전에 그 탄핵 결의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정치적 또는 헌법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서 또 새로운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그 엄청난 그 과정과 절차를 무난하게 해서 정권을 새로운 정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잘못된 정권에 대한 심판 단절이 했다는 거. 참 그것은 국민 이 승리일 뿐더러 저는 우리 헌법의 승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아주 잘못했으면은 그야말로 광장의 열기가 잘못가면은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무난하게 헌법 절차를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다고 봅니다. 그때 촛불혁명의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본질은 이게 나라냐. 왜 이게 나라가 아니냐라고 봤더니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랬고 국민들과 소통은 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일부 비선이 최순실과 같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화가 났었고요. 두 번째 많은 민초들 서민들이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살아가는 행태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나라가 할 일이냐.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있어서 눈치 보고 있는 외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건 국가가 아니라 마치 한 나라의 신하나 동생같이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게 촛불을 든 원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석현 부의장님. 지금 바뀌었습니까 근데? 지금 국제 상황은 이제 그
미국이 지금 북핵 위기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저돌적인 말씀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런 개념보다는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를 평화로 지키기 위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우리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조공바치듯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할 말 다 하면서 엊그저께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반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돼, 선제 공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딱 그런 얘기를 전에도 그런 말씀했고 이번에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과 또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떻든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이 북한에 대해서 대처하고 방어하는 데는 같지만은 또 그 미국 내에는 또 이런 세력 저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이 평화로 이끌고 갈 수 있게 이 부분을 북핵 위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또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 딱 뭐 이렇게 자르듯이 모든 일을 외교를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연하게 하면서 중간에서 우리가 국익을 잘 지금 취해나가고 있다고 보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주식시장 아닙니까? 코스피 지수가 크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막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올리고 이 난리 통해도 2,500 전후 그 부분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정도로 있는 거 보면은 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세계인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경제도 우리가 다음에 더 좋아질라나 보다는 기대를 하니까 경제는 심리니까 그런 심리에 의해서 또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합니다. 아까 물어본 취지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는 대로 이상돈 의원님. 네, 물론 저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들어온 문재인 정부가 모든 걸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솔직히 걱정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중 특히 안보 외교가 너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북핵 문제가 우리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우리가 과연 제대로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박근혜 정부도 박근혜 정부지만은 그 앞서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적폐는 사실 박근혜 정부보다 뭐 엄청나게 더 큰 거죠. 그런 것을 좀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청산을 하고 우리가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적폐 청산이 좀 더 속도를 내서 보다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필요함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 대한 지지도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점을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방금 말씀 주신데 안 그래도 청취자 한 분이 8486번님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댓글 부대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적폐 세력 아닌지요? 잡아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적폐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지금 댓글 부대는 다 없어진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 보면 뭐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서 왜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금 검찰이 심지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하고 있는데도 그런 댓글 부대가 존속할 정도로 기존 적폐 세력들의 연대는 공고하고 저항이 대단히 지금 극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서 나가야 된다. 그냥 흐지부지 좋은 게 좋은 거로 나가면은 그런 적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올 연말까지 이 적폐에 대한 뭐 국정원 사건이나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건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혹시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문무일 총장 말을 보도가 됐길래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박범계 의원한테도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냐고 박범계 의원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연말까지 대충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인가 하고 다 같이 함께 걱정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문무일 총장의 총장의 말을 직접 또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청와대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해석하기를 그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는 말로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딴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잘 워딩을 잘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원래 그 양반이 말하기를 수사기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을 전제를 하고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 때 보면은 주요 수사란 말도 빠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도 빠지고 그냥 거두절매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라고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보도에서. 그래서 언론은 실은 좀 맞아야 되겠고. 실은 이제 아니 실은 이제 문 총장 말에 대해서 언론의 해석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데 실은 제가요 문무일 총장하고 서로 친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라는 얘기를 못 물어봤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제가 이해하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금년까지 수사를 끝내겠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따서 이렇게 좀 전파시킨 언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서 이제 전파해서 파문이 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검찰의 수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제 빨리 매듭을 져야지 이걸 가지고서 또 지방선거 끝나고 또 가고 하는 것은 좀 필요감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이걸 너무 오래 가져가면 지방선거까지 일부러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 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고민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른 분들 박범계 의원께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하고 나면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벌칙을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제도 변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참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수처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제화 할 일이 많은데 그 제도 개혁이 늦어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자꾸 또 발목 잡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지금 이 사법 당국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그거는 이제 뭐냐면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책임을 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정원이 돈 갖다 줬다는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 뭐 통치자금이라는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그런 이름 붙여서 막 그런 짓거리들을 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이제 그걸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보수적인 세력들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처벌은 처벌대로 필요한 것이고 제도는 제도대로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를 평행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돈 의원님. 네, 사실 그 법과 제도에서도 개혁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 모든 그 법과 제도는 또 양단면이 있습니다. 양쪽의 측면이 있어서 또 어떻게 또 바꾸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은 또 어두운 면도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뭐 법과 제도의 탓이기보다는 기본적인 좀 상식을 벗어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건 뭐 법과 제도를 탓할 수준도 아니죠. 그 법과 제도를 들먹일 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뭐 개헌 기타 뭐 여러 가지 법률이 사실상 국회 내에서
그 여당이 안정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좀 저도 생각하기에 한국당도 좀 가능한 한 좀 예.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예. 작은 것부터라도 좀 입법 개정에 예. 법률 개정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이제 선거구제하고 개헌 쪽으로 합의를 어쨌든지 논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민의당 쪽은. 우리는 비교적 예. 굉장히 확실한 우리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 내각제에 입각한 예. 분권형 정부.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런 제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에서는 한 정당이 얻은 득표 수하고 예. 국회 내 의석 수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소선거제에서 예. 그것을 가급적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 선거 같은 것들 우리 당은 예. 확실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예.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와 민주당은 또 다르고 현재 한국당은 대통령 중임제는 확실히 좋아하지 않지만은 네. 거기에 당론이 뭔지는 좀 알 수가 없고 네.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아직 결단한 토론도 하지 못하겠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 이석현 의원님, 방금 이상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예. 참고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자 같이 네. 예. 표 얻은 것과 의석수가 비례할 수 있도록 예. 좀 거기에 보완하는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제도 보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대 선거구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전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 예. 성동구가 있으면 거기서 갑을 병해서 국회의원을 그렇죠. 막 셋을 뽑지 않습니까? 예, 예. 구청장 하나 뽑는데 국회의원은 셋을 뽑혀 나오는 지금 그런 구도인데 나란히 일을 한다는 전국적인 범위의 대표를 뽑으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선거 당선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소선거구제는 너무 동네가 좁으니까 국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동네에서 그 시간에 의정활동 안 하고 애경사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당선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된 제도다.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거기서 여러 명을 뽑는 제도로 바꿔놓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유권자가 많아지니까 애경사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게 되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양당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여러 사람을 뽑는 가운데서는 진보정당도 살아남거든요. 저는 그런 제3의 힘 자리를 놓아주는 것도 정치적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런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짧아서 두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40석 가까운 정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관성을 지켰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현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게 이제 2008년 10월에 공개한 주성영 의원이 공개한 건데요.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세였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관계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김홍걸 위원장,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DJ 전 대통령의 삼남이시죠. 이분이 오늘 SNS를 통해서 그동안 친이 친박 출신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준 안철수 대표나 유권자들을 현혹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려 했던 호남 의원들이 입장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 조금 전에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친이 친박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홍걸 위원장은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행동을 좀 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을 내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좀 많은 의원들이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좀 안철수 대표한테 좀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을 갖다가 사퇴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박지원 전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그 안철수 대표의 호남 방문 이것도 좀 재고해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과연 내일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이 좀 관심의 대상이죠. 이석현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온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요. 또 어제는 우리가 노벨 평화상 수상 17주년 그 기념 행사를 63빌딩에서 성대하게 가졌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또 안철수 대표도 오시고 박지원 의원님도 오시고 또 주성용 의원, 천정배 의원 여럿이 오셨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는 서로 지금 당은 달라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다 그리 확인만 MB 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무슨 100억 CD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보고 어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을 뭐 비자금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대검 범죄 수사 기획관인가요? 그 실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박지원 씨가. 그런데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한 사람을 그게 정치 공작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영입을 했을까. 더구나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몰랐다 할 수도 없는 것이 한나라당으로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을 지냈던 분 아닙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이분의 역정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좀 국민의당에서 영입하기에는 잘 들여다봤어야 할 분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연달아 일어나니까 내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적 소신이 뭔가 국민의당 정체성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이명박 세력도 좋다. 박근혜 세력도 좋다. 그저 그냥 나를 따르면 좋다.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또 그리고 누가 개혁을 우리 민주당 같은 데서 얘기하면 꼭 개혁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말은 안 대표께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국민 앞에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창당해서 총선 치를 때까지 그런 부분이 좀 혼재에 있었죠. 근데 그 후에 총선 후에 안철수 당시 이제 대표가 호남에서 우리 지지를 얻었고 또 이제 상당히 폭넓은 이른바 중도 보수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좀 합리적으로 엮어서 이끌어야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총선 과정이나 그 후에도 우리 이제 기반이 호남이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호남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은 본인이 좀 피력을 하고 그랬죠. 그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의 기반을 스스로 잠식시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가는 시간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상돈 의원님께서 앉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다 이미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천받아서 안산시장에 당선됐던 박지원 최고위원 사안의 지금 엄중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박지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아니고 전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네요. 이미 좀 상황의 심각함을 우리가 알아서 그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당원 당규상 비상징계 조치를 취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켰고 따라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미 이제 최고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런데 우리 이석현 부의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주셔야 되죠. 그 이상돈 의원님과 저는 처음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는 마주보게 됐는데요. 아, 그러시죠. 네. 평소에 또 이렇게 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에서도 애쓰시는 거 보니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침에만 해도 박지원 최고위원이 뭐라 했냐면 대하소설이다. 그렇죠. 전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또 뉴스 들으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그럼 대하소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부인하고 봤던 건데요. 안철수 대표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이게 사실인가 봐서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무 얘기하듯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 아들이 취업 문제 관련해서 녹음 파일을 조작을 해서 그렇죠. 그걸 증거로 냈던 국민에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준서 최고위원인가가 저건 그걸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던가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준서 최고도 안 대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또 이 박주원 최고위원도 안 대표가 영입한 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안 대표가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 아까 말씀 역사를 쭉 놓고 보니까 안 그래도 박선숙, 김수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 사건도 있고 이 의원님 왜 국민의당에는 이런 일이 유독 많습니까? 안철수 대표 주변으로 해서. 글쎄요. 또 국민의당을 이렇게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다소 성급하게 창당을 해서 총선에 임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박지원 전 최고위원을 안철수 대표가 뭐 특별하게 영입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거에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이제 우리 당으로 왔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사실 이거 본인이 이런 전력이 있었다면은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국민의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 당시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현재까지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퇴한 것이 아니고 사퇴를 당한 겁니다. 현재 박지원 전 최고는. 그 점은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퇴를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할 말을 잊었습니다만 국민의당은 항상 말씀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그리고 노선을 개성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80년대 그 탄압받던 시절에 김대중 선생 그때는 선생의 정치 비서를 3년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상상이 떠오르고 이번 아침에 사건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함 됐던 건데요. 지금 이런 일을 오늘 딱 겪으면서 우리 민주당 우리와 국민의당이 정말 서로 김대중 대통령을 공유할 수 있는 당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호남 민중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전국적인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본인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데 박지원 최고위원은 진상을 밝히면서 안철수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찍어준 국회의원을 뽑아준 그 호남 유권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문제가 나눠지네요.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본인의 명백한 해명이라 그럴까요?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뭐 사퇴했다고 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호남도 그렇고 DJ 선생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분만큼
핍박을 받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과거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가타부타 험한 소리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도록 촉구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평화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절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요. 실은 그분은 5번이나 주고비를 넘기신 분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전두환 쭉 그랬는데 사형 선고만 해도 한 3번 정도를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5번 그 주고비를 넘기시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살아나신 분인데 얼마나 마음속에 맺힌 한이 많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요. 춘향이의 한은 제가 제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춘향이의 한은 그렇죠.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변사또를 응징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변사또를 갖다가 포용하는 쪽으로. 변사또를 그것이 아니라 이도령을 만남으로써 한이 풀리는 거다 이랬어요. 이도령을 만나는 순간